네, 북한과 관련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한 북한이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외무상은 승리의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양국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핵무력 강화 노선을 바꾸지 않겠다, 변경이나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제 ICBM 시험 발사를 참관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그 말을 했었는데 재차 반복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입장은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과거 북한이 비핵화를 협상의 카드로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접근을 했던 예를 들어서 정권이나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만은요. 예. 북한의 일관된 이 반응은 핵은 절대 내놓지 않는다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핵을 비핵화 이런 것과 생각도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더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요. 이번에 개발한 화성 19형은 여태까지 북한이 개발했던 어떤 ICBM 가운데서도 가장 완성되고 실제 미국까지 공격 가능한 그런 것이다. 예.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미국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즉 너희가 우리와 얘기해야 될 것은 비핵화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이 핵 가진 국가들끼리 간에 군축으로서가 아니면은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사전에 논리를 깔아놓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은 이렇게 자신들의 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내러티브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방향으로 이제 흐름을 끌고 가려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하고요. 결국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오는 4일에 유엔 안보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재나 압박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미 강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압박 카드가 있을 것이냐,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자, 일단은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재와 압박이 강하게 만들었다. 제재와 압박으로 인해서 북한이 더 핵 개발에 몰입하게 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은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되려 지금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제재와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무슨 무기 체계를 만드는데 전부 미국, 영국, 스위스 이런 국가들에서 생산하고 있는 컴퓨터 부품에 이런 것들을 밀수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제대로 된 밀수품이 아니라 이들 업체의 발표에 의하면은 아마도 중국제 카피품, 모조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되는 KN-23 미사일들 성능이 아주 심각합니다. 결국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현재 이 국제적 제재 국면은 실제 북한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예. 북한이 무기 체계들, 미사일들 정교화하는 것을 막는데 굉장히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재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블러핑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 그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회담 자체도 아니 자기들이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여기들이 나와서 미국은 분명히 핵을 내려놓으라고 회의에 들어간 건데 거기에 나왔다는 건 결국 어떻게든 이 제재를 풀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이 제재는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추가적인 제재는요, 사실 딴 거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국제 제재만 잘 지키도록 그 세계 각국들이 참여할 수 있게 잘 분위기 만들고, 사실 그동안 지금 느슨하게 했던 중국조차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조금 더 강하게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정말 그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더욱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워낙 자신감을 드러냈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그제 아침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고 최종 완결판이다 이렇게 예.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거가 예. 있다고 보세요? 최종 완결판이라는 단어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집중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냥 그거는 자신감을 표현한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일 뿐이지 네. 이게 실질적 의미를 갖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은요. 작년에 북한이 이제 그 3월에 화성 17 액체 연료 ICBM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 이 화성 18 고체 연료 ICBM을 발사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무려 3차례나 쐈어요. 첫 발사의 결과 딱 보면서 저희 분석팀들이 판단한 거는 야 이거는 ICBM으로서 기능 거의 어렵다. 아, 자 그러고 이제 7월하고 12월에 2차, 3차 발사를 했는데 갑자기 첫째와 다른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막 두세 배 성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북한이 굉장히 자기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집착하고 있구나.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예.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19형도요. 예. 분명히 커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그 9축 발사 차량에서 11축 발사 차량을 쐈으니까 바퀴 하나만큼, 그러니까 바퀴 2개만큼 커진 거죠. 예. 그러면 최소한 4에서 5m는 늘어난 겁니다. 이게 바퀴 크기 하나가 한 1.5m 정도가 되는 걸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 그 간에 또 축간 간격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4, 5m 늘어난 건데 그렇게 해서 자 심지어 직경도 굵어진 걸로 지금 보여요. 네. 자 그런데 이거를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최종 완결판 ICBM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저는요 이게 최종 완결이라고 북한이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요 뭐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북한 주장대로 대기권 재진입이 북한의 기술이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네.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다탄두 공격이 아니면은 저거 금방 요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다탄두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북한이 다탄두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한계들이 있어요. 자 일단 뭐 당연히 다탄두가 분리돼서 원하는 목표로 찾아가는 것도 찾아가는 거지만 네. 그 다탄두에 들어갈 그 소위 이제 다탄두 재진입체라고 얘기하죠. 이 재진입체 안에 들어갈 전략 핵탄두를 과연 그만큼 조그맣게 북한이 만들 수 있나? 지금 이 그 화산 31이라고 하는 전술핵 탄두 뭐 작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아직 핵실험 성공도 못했어요. 네. 그래놓고 이것을 뭐 최종 완결판이라고 얘기한다. 야, 한마디로 좀 북한이 뭔가 많이 좀 급하구나, 일정에 시달리고 있구나, 혹은 굉장히 뭔가 자신들이 강력한 걸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싶구나. 네. 라고 하는 것을 되려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사면 초과, 국제사회에서 사면 초과 상황에 몰린 북한이 또 특히 한반도 안보나 뭐 한미 대항하는 이런 차원에서 자신들은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쇼적인 성격도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발전한 부분은 있습니다. 화성 18보다 19가 분명히 발전하긴 했습니다만 네.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큼 최종 완성판이다. 최종 완결판이다. 이거는 참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그럼 드러나는 것만 먼저 보자면 최고 고도가 7,700, 7,800km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미 쏘아 올렸던 화성 18형보다 한 1,000km 정도 더 올라갔다는 것은 사거리는 더 멀리 간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더 나아졌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국을 공격하려면은요 사거리 15,000km면 다 됩니다. 예. 15,000km면 다 되는데 그건 이미 기술이 예. 있었던 거잖아요. 예, 뭐 근데 기술이 있었다라고 하지만은요 화성 18에서 이제 보여줬어요. 이제 그 6,600 올라간 게 예. 정상각도 발사로 환산을 하면은 15,000 정도 해당한다고 저희가 평가를 했어요. 예. 자, 근데 문제는 중량입니다. 즉 뭐냐면 어떤 무게 정도의 탄두를 가지고 그거를 쏠 수 있느냐의 문제고 네. 북한은 이거를 교묘하게 공개를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화성 18을 던져놓고 19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거는요. 사실은 화성 18이 실패였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화성 18 가지고 사실은 블러핑을 했어. 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19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사실 정확하게 지금 북한이 데이터를 공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아마 19부터는 탄두의 본격적 중량을 감안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ICBM 기술이 진전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탄두 기술로의 진화, 예. 그다음에 막상 그 탄두 안에 들어갈 뭐 소위 전략 핵탄두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결이 돼야지 이게 같이 가는 것이고요. 아직 북한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북한 앞으로 못 가, 뭐 우리 그냥 내비두면 돼.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은 어쨌거나 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거의 이제 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는 국가고, 자 어쨌거나 뭐 우리처럼 정권이 바뀌고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거 20년, 30년 하다 보면 갑니다. 사실은 북한 핵 개발이 이렇게 된 것도요. 결국 이 선대들의 의지를 갖고 쭉 해온 것을 후대가 물려받아가지고 계속 가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뭐가 큰일이 났다라고 해가지고 해서 막 깜짝 놀라고 접근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존에 북한이 해온 그 행태가 그대로 반복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 가볍게 보고 대응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러시아의 승리의 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북한군의 파병 관련돼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파병 규모를 늘리거나 군사적 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뭐 예. 라브로프를 굳이 이 기간에 찾아간 게 뭐 아마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무슨 뭐 기념판 설치하려고 갔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특히나 지금 러시아군이 병력을 늘리기로 12월에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병력을 늘리기로 예정했다는 그만큼 현재 전선의 병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일 것이고요. 네. 당연히 그러면은 지금 그 병력이 충분히 늘어나기 전에라도 그 중간에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북한군의 추가 파병은 분명히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뭐 첩보에 따르면은 북한이 뭐 8만 8천 정도까지의 파병을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야, 그럼 우리가 추가로 파병을 하면은 우리한테 뭘 더 줄 것이냐, 아마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그러면 기념판 어떤 제작 현장 그리고 현판 제작식 현장 이후에 담화가 이뤄졌는데 김일성 주석이 이 소련을 첫 방문한 것을 기념하는 그 현판이었습니다. 예. 그럼 김일성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사실은 애초에 김일성은 그 소련이 내세운 허수아비였죠. 그 국제 88 여단이라고 예. 하는 그 구소련의 그 부대 그 위에 대위의 지위를 갖고 있던 인물을 북한의 지도자로 내세웠던 것이고요. 자, 이게 49년 이 3월 이 방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자, 6.25 전쟁 한국 침략을 처음 기획해서 그것을 스탈린에게 김일성이 요구하러 갔던 그 시기의 미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전쟁 수행에서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남침에 성공을 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굳이 강조한다라는 것은 자, 그만큼 마치 그 스탈린과 김일성 시대만큼 지금 그 푸틴과 김정은이의 관계는 돈독하다. 예. 마치 그때와 같은 관계로 회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모습 중에 하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 전투에서 생존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병사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전우들의 시체 밑에 숨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목소리가 담겼는데 사실 정확하게 들리진 않지만 억양이 북한 사람인 것 같긴 하고요. 그 영상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용을 보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한 40명 정도가 있었고 네. 원래 애초에는 방어선에서 참호 구축하고 거기서 지키는 걸로 얘기를 듣고 왔는데 러시아 측이 자신들을 무리하게 공격에 밀어넣고 그 바람에 전원 다 전사하고 자신만은 살아남았다라는 예. 이제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투라든가 기타 내용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것은 북한군 병사가 맞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영상에 그걸 가지고 누군가 연기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기에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럼 실제 전투에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측 언론하고 며칠 전에 그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KBS와 했죠. 예, KBS와 인터뷰했을 때 그때 얘기했던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전투가 벌어진 것이 아직은 없다. 수일 내로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건 뭐냐면 전투에 투입됐던 인원은
그 북한군 본대 인원이 아니라 그 젤렌스키 말과 비교해 보자면 본대 인원이 아니라 성견대로 나와서 사정 구축하려고 했던 인원을 무작정 끌고 공격으로 러시아군이 자기들 공격할 때 같이 데려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런 식의 병력을 소모하는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이 북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지휘관들이 급하다고 그러더라도 자기 그 부하들을 그야말로 일선으로 가서 그냥 총알바지로 쓰는 식의 작전은 애초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건데 이거 러시아가 절대 그 약속을 지킬 리 없습니다. 그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야 너희는 방어선 투입될 거야 하면서 방어선을 끌고 간다고 가놓고 난 다음에 막상 공격으로 별로 네. 준비 안 된 상태로 투입해 버리는 거죠. 아마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고 결국 북한군의 이거 우리가 이제 군사용으로 축차 소모라고 그러는데 이런 축차적인 소모는 점진적인 소모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마 최악의 경우는 북한은 88,000 다 보내야 될 경우도 생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더불어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추가적으로 이어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